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 마음은 정말로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꿈과 같은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삶에 관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대는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각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개별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문제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오히려 전보다 더 무성해질 것이다.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더 굵어진다. 뿌리째 뽑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나무와 아무리 대항해 싸워도 소용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가지와 대항해 싸우면서 그대는 에너지와 시간, 삶을 낭비한다. 나무는 더 강하고 무성해질 것이다. 이 문제 저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커진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10개의 문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개별적인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 자체가 문제다. 그러나 마음은 땅 속에 숨어 있다. 내가 마음을 뿌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대가 부딪히는 각각의 문제들은 땅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대는 그 문제들에 속아 넘어간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눈에 보이는 것은 뿌리가 아니다. 뿌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말라. 그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꼴이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 그대의 삶에는 아무 변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문제가 변함없이 머리를 들고 튀어나올 것이다. 그대 자신의 삶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나는 마음에 관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엄연한 현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화라고?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마음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다. 평화는 무심이다. 마음은 절대로 평화와 고요함을 모른다. 마음의 본성 자체가 긴장되어 있고 소란스럽다. 마음은 결코 투명해질 수 없다. 마음은 명료하지 않다.
마음은 그 본질상 혼란스럽고 모호하다. 투명성은 마음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마음이 없어야만 평화와 침묵이 가능하다. 그러니 고요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만일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세히 관찰해 보라. 그대는 마음이라는 실체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마음은 그저 하나의 과정이며 흐름이다. 마음은 군중과 같다. 마음은 각각의 생각들이 모인 집합체일 뿐이다. 개별적인 생각들이 존재하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틈을 보기가 힘들다. 그대는 주에 깊게 깨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념들 사이의 틈을 보지 못한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상념들을 보게 되겠지만 마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상념이 꼬리를 물고 지나간다. 이 상념들이 마치 마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 같은 환상을 준다. 마음은 군중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서 있다. 그곳에 군중이라는 것이 있는가? 각각의 개인을 제외하고 군중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서 있다. 이것이 마치 군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군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많은 개인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마음에 대한 첫 번째 통찰이다. 잘 관찰해 보라. 수많은 상념들을 발견하겠지만 마음이라는 실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그대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틀로빠가 말했기 때문에 무작정 믿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대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 그러면 돌연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 뒤이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찰하라. 많은 상념들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틈이 있다.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상념보다는 그 상념들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상념은 다른 상념과 분리되어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단어들과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깊이 들어가면 그대는 더 많은 간격을 발견할 것이다. 간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하나의 상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 상념도 존재하지 않는 틈이 있다. 이 간격 뒤에 다른 상념이 들어오고 이 상념 뒤에 다시 간격이 있다.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면 이 간격을 볼 수 없다. 그대는 하나의 상념에서 다른 상념으로 즉각 돌진할 뿐 이 간격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점점 더 간격을 보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깨어 있으면 이 간격이 수십 미만큼이나 벌어진다. 이 간격 안에서
사토리가 일어난다. 이 간격 안에서 진리가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이 간격을 통해 손님이 찾아온다. 이 간격 안에서 신이 나타난다. 그대가 원한다면 이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그대의 자각이 절대적일 때에는 무의 거대한 간격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구름이 두꺼우면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두터운 구름이 그대를 덮고 있다. 푸른 창공이 실종되었다. 그러나 계속 관찰해보라. 하나의 구름이 지나가고 다른 구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거기에 푸른 하늘이 언뜻 모습을 드러낸다. 내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대는 드넓은 하늘이며 사념은 그대를 포위하고 있는 구름과 같다. 그러나 사념 사이에 틈이 있다. 거기에 하늘이 있다. 이 하늘을 언뜻 보는 것이 사토리이며 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삼매다. 사토리에서 삼매에 이르는 전 과정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다. 오직 사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념은 그대의 본성과 하나가 아니다. 사념은 오고 가지만 그대는 그 자리에 남는다. 그대는 하늘과 같다. 하늘은 오고 가지 않는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구름은 오고 간다. 사념의 구름은 영원하지 않다. 그대가 붙들어 두려고 해도 사념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사념은 자기 멋대로 태어나고 죽는다. 사념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 속하지 않는다. 사념은 방문객이고 손님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니다. 깊이 주시하라. 그러면 그대는 주인이 되고 사념은 손님이 될 것이다. 손님으로 있을 때 사념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대가 주인임을 잊는다면, 사념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제 그대는 혼란에 빠진다. 이것이 지옥이다. 그대는 집주인이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 집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었다. 손님을 영접하고 돌보되 그와 동일시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대가 사념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념과 그대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사념은 오고 가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었다. 이것이 문제다. 그대 안에 본성이 항상 거주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며 의식이다. 그것이 그대의 도다. 오고 가지 않는 그 무엇, 하늘처럼 그곳에 있는 것을 주목하라. 손님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인의 자리를 지켜라. 손님이 오고 갈 것이다. 물론 손님 중에는 좋은 손님도 있고 나쁜 손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좋은 주인은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한다.
좋은 주인은 언제나 주인의 자리를 지킨다. 그는 좋은 사념과 나쁜 사념을 똑같이 대한다. 사념이 좋은가 나쁜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사념은 좋고 저 사념은 나쁘다는 식으로 구별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대는 좋은 사념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나쁜 사념은 멀리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곧 그대는 좋은 사념과 동일시될 것이다. 좋은 사념이 그대를 밀어내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념이든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반드시 불행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사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념이 주인을 사칭하는데 그대는 이 사기꾼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다. 동일시는 질병이다. 구제프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고 가는 것들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한 내일에 대해서 괴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다.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들과 동일시되지 마라.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이것이 그대가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그대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온다. 밤이 가면 다시 아침이 온다. 그러나 그대는 순수의식으로 항상 머문다. 나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식으로서 머문다. 이 나 또한 사념이다. 이 나가 바로 자아이며 에고이다. 그대는 이름과 형상으로 머물지 않는다. 이름과 형상 또한 하나의 생각이다. 순수한 의식,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순수한 의식만이 머문다. 깨어있는 의식, 오직 이 의식만이 영원하다. 동일시될 때 그대는 마음이 되고 육체가 된다. 동일시될 때 그대는 이름이 되고 형상이 된다. 이때 주인이 실종된다. 영원한 것이 실종되고 일시적인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시적인 것은 세상이고 영원한 것은 신이다. 이것이 그대가 얻어야 할 두 번째 통찰력이다. 그대는 주인이고 사념은 손님이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주시하면 곧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사념은 이방인이고 침입자다. 사념은 외부인이다. 어떤 생각도 그대의 것이 아니다. 사념은 항상 외부에서 온다. 그대는 통로일 뿐이다. 이 문을 통해 새가 들어오고 저 문을 통해 파리가 들어온다. 이처럼 사념이 그대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다. 그대는 사념을 그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는 이 사념을 위해 싸우기까지 한다. 그대는 이것이 내 생각이다. 이것이 옳다고 말한다.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논쟁하고 주장을 펼친다. 그대는 이것이 내 생각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어떤 생각도 그대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념도 독창적이지 않다. 모든 사념은 빌려온 것이다. 사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에 앞서 똑같은 사념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했었다. 사념은 물질처럼 외부적인 것이다. 훌륭한 물리학자인 에딩턴은 과학은 물질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물질이 사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대는 사념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전염병처럼 옮길 수도 있다. 사념은 물질이다. 그러나 사념은 그대에게 속하지 않는다. 사념은 그대를 찾아와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 우주 전체가 사념과 물질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세 번째 통찰이다. 사념을 신중하게 다루어라.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사념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가 해온 일이다. 명심하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 또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념은 양날을 가진 칼이다. 이 칼은 다른 사람을 베는 동시에 그대 자신을 벤다.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을 주시하라.